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대마일간에서 기계학습 프로덕트의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다카쿠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화면 왼쪽에 보시면 이 사각 박스 안에 제가 표시가 되는데요. 실제로는 테크버스 회장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음악이라든지 사회자분도 이렇게 계시는데요. 조금씩 코로나19 전에 이벤트 분위기가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코로나하에서 또 새로 일상화가 된 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도 그렇고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자택에서 이 세션을 온라인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대마일간과 같은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도 코로나19 하에서 새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마일간이 새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들어온 그 서비스인데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대마일간에서는 이 기계학습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부터 모델의 디플로이, 감시까지의 과정을 자동화시키고 각 프로세스를 연결시키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가운데 대마일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속적인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마일간에서는 여러 개의 이 기계학습 컴포넌트가 서로 영향을 끼치고 상상치 못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각 프로세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명하고 문제를 해결을 하고 개선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델 개발에 대해서는 조금만 말씀드리고요.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타겟 오디언스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 기계학습 시스템 관계자 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애널리스트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ML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 모델 시스템에 포함이 된 이후에 어떤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기계학습 시스템 구축을 하거나 연동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ML과 관련된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라든지 기획을 하시는 분들도 ML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는 과제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오늘 어젠다가 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대마일간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ML 컴포넌트가 대마일간에 어떤 기능에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ML 컴포넌트를 안정적으로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프라인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서비스 개선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마일간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대마일간에는 세 가지 유형의 역할이 있습니다. 상품을 주문하는 유저가 있고요. 상품을 배달하는 배달원이 있고 상품을 준비하는 가맹점이 있습니다. 주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순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유저가 대마일간 앱이라든지 웹사이트를 통해서 상품을 주문합니다. 대마일간은 주문을 받으면 가맹점한테 주문 의뢰를 하게 됩니다. 가맹점은 주문 의뢰를 승낙을 하고 상품을 준비합니다. 대마일간은 그 다음에 배달원한테 주문 배달 의뢰를 하게 됩니다. 배달원은 이걸 승낙을 하면 가맹점 쪽으로 상품을 가지러 갑니다. 배달원은 가맹점에서 음식을 수령을 한 후에 배달을 하게 됩니다. 대마일간은 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유저, 가맹점, 배달원 이 3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겁니다. 참고로 다루는 상품은요. 대마일간 하면 음식 하는 인상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음식 이외에도 일상용품이라든지 의약품 등등의 상품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ML 컴포넌트가 어떤 기능 속에 들어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저 리커멘드 추천 기능입니다. 대마에가는 많은 가맹점 상품을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그중에서 자신이 먹고 싶은 상품, 원하는 상품을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선택지 중에서 유저한테 추천하는 음식과 상품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달 시간을 예측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상품을 주문을 할 때 상품이 언제 도착하는지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품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은 다음 회의 전까지 점심을 먹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실제로 배달하는 시간에 가까운 배달 예측 시간을 표시합니다. 다음은 배달원을 대상으로 한 대상 수를 예측하는 컴포넌트입니다. 배달원은 많은 배달 의뢰가 들어가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역을 찾습니다. 주문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예측이 되고 배달원이 적은 구역을 히트맵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달원의 배달 의뢰와 관련된 기능입니다. 이 컴포넌트에서는 배달 효율성을 높여서 배달원들의 수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배달원이 현재 있는 곳에서 가까운 가맹점에 상품 배달 의뢰를 하거나 가맹점이 상품을 준비된 상태에서 배달원이 가맹점에 도착을 할 수 있도록 배달 의뢰 타이밍을 조율합니다. 이런 컴포넌트를 통해서 주문과 배달원의 결합을 최적화시키고 대마에가 전체의 배달 효율성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컴포넌트들이 어떠한 모델과 특징량을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하나의 컴포넌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각각의 컴포넌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작년 라인 디벨로퍼 데이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달 시간 예측, 딜리버리 타임 프리딕션, 상품 준비 시간 예측을 통해서 ML 컴포넌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배달 시간과 상품 준비 시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 시간, 딜리버리 타임이란 유저가 상품을 주문한 후 수중에 도착을 할 때까지 그 시간을 가리킵니다. 배달 시간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문을 받고 나서 가맹점이 상품을 준비할 때까지 시간입니다. 상품 준비 시간, 아이템 프레퍼레이션 타임이죠. 다음 두 번째는 주문을 받고 나서 배달원이 가맹점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입니다. 가맹점 도착 시간, 샵 어라이벌 타임입니다. 이 모식도를 보면요. 상품 준비 시간이 먼저고 가맹점 도착 시간이 나중으로 표시가 되는데 어느 쪽이 먼저가 될지는 이 주문마다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배달원이 상품을 받고 나서 배달처에 배달을 할 때까지 시간입니다. 가맹점에서 배달처까지 이동 시간, 트래블 타임이죠. 배달 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출이 됩니다. 배달 시간 D는 상품 준비 시간 A와 가맹점 도착 시간 B, 어느 쪽이든 그 큰 쪽과 가맹점에서 배달처까지 이동 시간 C를 더합니다. 여기서 상품 준비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상품 준비 시간 예측, 아이템 preparation time prediction입니다. 그러면 상품 준비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모델을 보면요. Light GBM이 이용됩니다. 모델은 하루에 한 번 업데이트됩니다.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유저, 가맹점, 배달원들의 동향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 서비스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징량이요. 우선은 실시간 특징량입니다. 최근에 15분간의 주문을 받고 나서 배달원이 상품을 픽업할 때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아이템 픽업 타임을 특징량으로 이용을 합니다. 대마에간에서는 정확한 가맹점의 상품 준비 시간, 아이템 프리퍼레이션 타임을 취득을 못하기 때문에 근사치로 이 값을 이용합니다. 그 밖에도 드라이버 수와 주문 수의 비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마에간에서는 예측하는 대상이 현재 상황에 따라서 크게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문을 받고 나서 30분 정도로 상품을 배달을 하는 서비스니까요. 그때의 주문 수라든지 배달원 수의 실시간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특징량이
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특징량입니다. 오프라인의 특징량에서는요, 가맹점이라든지 장르 정보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일주일간의 가맹점별 주문을 받고 나서 픽업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등 이렇게 평균 시간이 긴, 스케일이 긴 특징량을 이용합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시간 표는 없는데요. 최신 시간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 갱신을 합니다. 최신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간에서는 ML 컴포넌트의 예측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신 데이터를 통해서 생성된 모델을 이용하는 것. 두 번째는 현재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특징량을 이용하는 것. 세 번째는 최신 데이터를 활용한 오프라인 특징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구현하려면 모델이라든지 특징량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구조라는 것이 ML 프로세스의 자동화이고요. 각 프로세스를 연결시키는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최신 모델과 특징량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세스의 자동화와 파이프라인 구축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ML 컴포넌트가 안정적으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두 가지는 ML 컴포넌트를 정리를 했을 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최신 데이터에서 실시간과 오프라인 특징량을 생성하는 것. 두 번째는 최신 데이터로 모델을 생성하는 것. 세 번째는 예측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수집은 모델 개선이라든지 릴리스 후에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원인을 파악을 하고 개선으로 이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점을 중심으로 프로세스의 자동화, 파이프라인의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마이간에서는 ML의 각 개발 프로세스인 데이터 수집과 가공, 모델 학습, 검증, 디플로이, 모니터링을 자동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에서 디플로이까지의 프로세스가 연속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대마이간의 ML 개발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고요. 셀프 메인지드한 K8s 클러스터, 하둡 클러스터, 카프카 클러스터를 이용합니다. 하둡 클러스터는 이른바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각각의 프로세스는 에어플로우를 사용해서 자동화했습니다. 디플로이 프로세스는 알고 CD, 모델 관리는 MLflow를 활용합니다. 프로세스의 자동화와 파이프라인화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ML 컴포넌트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목적이 주로 개발 프로세스의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징량 생성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데이터 수집 및 ETL 프로세스입니다. 모델 생성과 관련된 것이 모델 트레이닝에서 디플로이까지의 프로세스입니다.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것이 모니터링 프로세스입니다. 우선 첫 번째 데이터 수집 및 ETL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수집과 ETL에는요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예측 시에 이용하는 특징량 생성에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실시간 예측 시에 특징량이 어떻게 이용이 되고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에서 앱이라든지 서버에서 리얼타임 예측 리퀘스트가 요구사항이 들어가면요. 이 파란색처럼 이 하이라이트된 부분에 실시간과 오프라인 특징량이 예측기에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버 쪽에서 예측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예측 결과가 앱 쪽에 표시가 됩니다. 이러한 예측은 두 가지 시스템을 활용해서 구현이 됩니다. 실시간 처리를 사용하는 ML 리얼타임 시스템이랑 배치 처리를 실시하는 ML 배치 시스템입니다. 우선 배치 처리에서 오프라인 특징량을 생성하는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대마이간의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라인 하둡 클러스터에 동기화가 됩니다. 동기화된 데이터는 후속 프로세스에서 처리를 할 수 있기 쉽도록 클렌징 등등의 ETL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상품 준비 시간에서도 소개를 한 과거 일주일간의 가맹점별 상품의 픽업 시간의 평균치 등이 오프라인의 특징량으로 등록이 됩니다. 다음은 실시간 특징량을 생성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정보라든지 배달원 정보가 스트리밍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카프카와 연동이 됩니다. 스트리밍 데이터는 가공이 되고 실시간 특징량으로서 등록이 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좀 상상하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의 상태 정보를 통해서 스트리밍 데이터가 어떻게 가공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주문 상태 정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문이 들어와서 가맹점에 상품 준비 의뢰를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맹점이 수락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마관이 배달원에게 배달 의뢰를 하는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배달원이 배달 의뢰를 수락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달원이 가맹점에 도착하는 상태가 되고요. 배달원이 상품을 수령을 하고 나서 가맹점을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배달원이 배달을 완료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태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이러한 상태 정보가 스트리밍 데이터로 카프카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스트리밍 데이터를 특징량으로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역에 최근 15분간의 픽업 시간을 특징량으로 취득을 하고자 할 경우에 우선 최근 15분간의 스트리밍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구역의 오더별 픽업 타임과 오더 타임을 추출해서 시간을 산출합니다. 이러한 처리를 실시간으로 안정적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전용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늘 실시간으로 특징량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는 몇 시 몇 분에 오더와 배달원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을 생성하는 프로세스를 보시겠습니다. 모델 갱신은 하루에 한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마이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동기화되어 가공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고 모델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의 검증을 합니다. 생성된 모델과 실전 환경에서 작동하고 있는 모델을 비교해서 문제가 없으면 출시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다음은 모델 로더로 인해서 출시 가능한 상태가 된 모델이 서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수집에서 ELT, 모델 학습, 검증, 리리스까지의 프로세스가 연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확도에 대해서는 실전 환경에서 작동하고 있는 모델과 생성된 모델의 바리데이션 스코어를 비교함으로써 품질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출시된 모델은 ML 플로우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모델이 예측에 이용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날이 안정적으로 모델을 갱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니터링 프로세스입니다. 프로덕트를 계속적으로 개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예측에 이용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예측 시에 리퀘스트 파라메이터와 예측 결과, 다음은 예측 시에 이용된 실시간의 특징량, 오프라인의 특징량, 다음은 데이터는 아닙니다만은 나날이 갱신되는 모델, 마지막으로 주문이나 배달원 등의 스테이터스 정보입니다. 정확도의 모니터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측 결과만 있으면 될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개선점을 생각을 하게 되면 과거에 어떤 시점에 예측을 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 또는 정기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관점으로 프로세스의 자동화와 파이프라인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 네마이칸에서는 파이프라인 구축과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통해서 특징량이나 모델을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계속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 모니터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출시 후에 직면된 과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출시 후에 발생한 예상 외의 현상들의
힘겹게 사투를 벌였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계속적인 개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 서비스 운영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나라면 어떻게 이 사안들을 해결했을까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어떤 이벤트, 사안들이 발생했는지 그래프를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은 어느 날의 배달 시간, 데리버리 타임의 예측치와 실적치의 추이입니다. 빨간색이 예측치, 파란색이 실적치, 액츄얼 데이터입니다. 시간대나 수치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선뿐입니다. 그래프에 노랗게 하이라이트가 된 부분, 표시된 부분, 빨간색이 예측치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현상이 한 달에 몇 차례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ML 컴포넌트는 단계적으로 리스가 됐었는데 그것들이 전부 출시된 이후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예측의 정확도 저하는 배달원의 배달 효율이나 주문하는 유저 심리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 원인을 특정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먼저 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배달 의뢰와 우측의 상품 준비 시간 예측, 이 두 가지 컴포넌트들이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생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현상으로서는 오더한 다음에 상품을 픽업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 아이템 픽업 타임이라고 부를게요. 이 픽업 시간이 증가하면 그 영향을 받아서 상품 준비의 예측 시간, 아이템 프리퍼레이션 프리딕션 타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다시 한번 픽업 시간이 증가한다는 피드백 루프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는지 두 가지 컴포넌트 사양과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품 준비 시간이 뭐였지? 예측이 뭐였지? 라고 잊어버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파랗게 표시된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상품 준비 시간의 예측입니다. 배달 시간의 예측을 구성하는 일부분입니다. 상품 준비 시간 예측의 특징량으로서는 푸른색 틀의 부분 픽업 시간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업 시간이 증가하면 그 영향으로 상품 준비의 예측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또 하나의 컴포넌트인 배달 의뢰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배달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배달원의 배달 의뢰를 내는 타이밍은 가맹점의 상품 준비 시간과 배달원이 가맹점에 도착할 때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합쳐서 조정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달원이 가맹점에 도착했을 때 상품을 바로 바꿔서 배달처에 전달을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품 준비 시간이 15분이고 이동 시간이 5분일 경우 오다가 들어와도 바로 배달 의뢰를 내지 않습니다. 배달 의뢰의 타이밍을 늦춥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드라이버가 가맹점에서 상품 준비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 준비 시간에 상품 준비 예측 시간이 이용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배달 의뢰를 내는 타이밍이 늦어졌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현상은 두 가지 컴포넌트가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언가의 요인으로 인해서 픽업 시간의 실적치가 증가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다가 적은 시간에 드라이버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가맹점에 도착이 대폭 늦어졌을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치의 증가로 인해서 상품 준비의 예측 시간이 증가됩니다. 이 예측 시간의 증가에 의해서 배달원의 배달 의뢰를 내는 타이밍, 데리버리 우파 타이밍이 늦춰집니다. 타이밍이 늦어지면 드라이버가 가맹점에 도착하는 시간도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업 시간에 실적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피드백 루프가 발생이 돼서 각각의 수치가 증가됩니다. 특히 상품 준비의 예측 시간이 영향을 받아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상품 준비의 예측 시간이 픽업 시간의 실적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업 시간의 실적지가 줄어들면 이 현상이 수습이 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이 사안들을 해명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사안의 해명을 어렵게 만들었던 포인트로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현상 사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컴포넌트가 영향을 주고받았었습니다. 이 해명에는 두 가지 컴포넌트의 영향을 원인을 찾아내는 실마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해결의 실마리는 배달 의뢰의 타이밍의 지연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각 프로세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나 모델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이 배달 의뢰의 타이밍 지연을 발견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명에는 파랗게 하이라이트로 표시된 4군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이 현상의 조사에서 우선 배달 예측 시간을 분할해서 어떤 예측치에 문제가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배달 예측 시간을 분할하면 상품 준비 시간에 예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할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품 준비 시간에 예측에 이용되는 모델과 특징량을 조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요도가 높은 특징량은 뭔지, 중요도의 높은 특징량에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에는 파랗게 하이라이트로 표시된 부분, 이 형상이 발생됐던 시간대에 이용된 모델과 특징량을 활용했습니다. 모델이 이용했던 특징량의 중요성과 임팩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맨 위에 있는 feature 12라고 되어 있는 특징량이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특징량이 아이템 픽업 타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상이 발생한 시간대에 이 픽업 시간이 어떤 식으로 추이를 했는가를 조사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 시간대에 이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추이를 상품 준비 시간의 예측치의 추이와 비교를 해보면 증가하고 있는 시간대가 겹쳐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측 시간의 증가는 픽업 시간의 증가에 의해서 발생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도의 높은 특징량의 증가에 맞춰서 예측 시간이 증가가 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데 왜 특정한 타이밍에서 예상 밖의 증가가 일어나는지라는 점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픽업 시간의 증가에 뭔가 이상한 점이 없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픽업 시간을 분할을 해서 각 시간에 어떤 추이가 있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에는 파랑 하이라이트가 된 부분, 이 현상이 발생한 시간대의 오더 스테이터스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픽업 시간을 다음 4가지로 분할을 했습니다. 우선은 오더부터 가맹점 수락까지의 시간, 다음은 가맹점 수락부터 배달 의뢰 개시까지의 시간, 다음은 배달 의뢰가 시작부터 드라이버 수락까지의 시간, 마지막이 드라이버 수락부터 상품을 받는 데까지의 시간입니다. 각각의 시간 추이를 알아보면 가맹점 수락부터 배달 의뢰 시작까지의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시간대에 배달 의뢰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달 의뢰가 지연되는 원인을 조사하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상품 준비 예측 시간과 배달 의뢰를 내는 관계성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컴포넌트가 영향을 주고받고 이 현상을 낳고 있다는 것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왜 이 문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는가, 출시 전에 파악할 수 없었는가 궁금한 분이 계실 텐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각의 컴포넌트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가를 사전에 테스트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이 있습니다. 테스트 자체도 어렵고요. 이 현상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몇 차례만 발생했었습니다. 아마도 이 현상을 테스트 단계에서 발견하는 것은 아마도 어려웠을 겁니다. 또 하나는 데리버리 오파를 이용하고 있는 준비 시간에 대해서입니다. 원래는 가맹점에 주문 의뢰가 들어온 타이밍에서 그때부터 준비 시간을 입력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입력이 안 될 때만 보조적으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의 입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결과적으로 예측치가 이용되는 케이스가 늘어나서 이번 사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품 준비 시간 예측의 특징량으로서 픽업 시간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를 저희는 선택했습니다. 배달원의 배달 의뢰에 있어서 상품 준비의 예측 시간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옵션도 있었지만 예측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준비할 수 없었다는 경위도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중요도가 높은 특징량도 있었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특징량을 이용함으로써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을 했습니다. 이 대응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대응으로 앞으로는 새로운 특징량에 중과하거나 시스템 전체에 재검토를 하면서 기존의 특징량을 다시 이용될 수 있도록 정확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ML 컴포넌트는 네마이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ML 컴포넌트는 네마이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영향을 줍니다. 가령 하나하나의 영향이 작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축적이 되어 누적이 되어 큰 변화, 경향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부터 다양한 데이터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변화를 캐치하고 개선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델의 정확도, ML 컴포넌트에 문제가 없는가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시스템으로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기능으로서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지라는 관점을 가질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대처요법적인 대응을 하게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유저의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시책이나 개선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슬슬 이제 3시가 다가오는데요. 출출해질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녁 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생각이 나시면 가끔 네마이칸은 이용해 주시면 어떨까요? ML 모델을 상상 이미지하면서 주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플러스 토크로 질문자가 궁금한 사항을 중심으로 세션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도 가능한 한 많이 받고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화면 오른쪽 밑에 있는 퀘스천 마크 버튼을 통해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후 재팬의 고이대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방금 소개를 받은 야후 주식회사 사이언스 총괄본부의 기술 책임자를 맡고 있는 고이대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이대님 세션을 들으시고 본인이 궁금해진 사항이 있으십니까? 우선 발표 감사합니다. 저도 평소에 이렇게 미팅이 계속 될 때 점심 식사 때 시간 없다 할 때는 대마이칸을 이용을 하는데요. 도달 예측 시간이 대체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저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다시 한번 발표 내용을 듣고 사이언스 총괄 쪽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달 시간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모델과 관련해서 예측이 잘 안 될 때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애로사항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이벤트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는데요. 실제로 유저가 뭔가 좀 이상하다라든지 그런 피드백을 해줬는지,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이벤트를 파악을 하고 나서 픽스를 할 때까지 대처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는지요.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는요. 그 날, 그 시간 때 토탈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는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대마이간의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실제 세계가 반영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균이 같다고 하더라도 한 배달원이 어떤 이유로 배달이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측치랑 실측치는 차이가 없는데 그게 문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유저가 특별히 뭐 피드백을 한다든지 문의를 더 많이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결국은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주문의 상황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별로 없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부 관계자분들이랑 연계를 해서 이 데이터의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가 좀 이상하다라는 문의를 사업부 관계자가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추출을 해서 이것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의가 많습니다. 문의사항이요. 그래서 원인을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금방 원인을 추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보자 데이터 어널리스트 분이 굉장히 우수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아까 그것도 조사를 해주셨는데요. 그분이 하루 이틀 만에 그 자료를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ML 측에서 엔지니어 관계자가 이거를 저희를 했을 때 정확도가 얼마나 떨어지느냐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릴리스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는 일주일 이내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 이벤트의 무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비중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특징량을 제거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추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모델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하셨다라고 느꼈습니다. 특징량을 제거를 하는 식으로 이번에 대응을 하셨는데 서두에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상상을 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실은 상상을 해봤습니다. 뭘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엔 로그가 이미 어떤 시기에 이상한 로그가 들어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 이상한 로그를 제거를 한다든지 하는 옵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서 들었는데요. 특징량을 제거를 하는 판단을 한 것 이외에 이러한 해법도 있겠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막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네,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게 제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정말 ML 측에서 해결을 할 문제인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란지 에코시스템으로서 이게 작동이 되고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부분은 ML이 제공하는 부분은 일부에 그치잖아요. 최종적으로 기능을 제공을 할 때까지는 여러 팀이 관여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유저한테 기능을 전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측 시간을 델리버리 오파의 타이밍에서 사용을 해야 했었는가 여부는 논의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선택지를 모색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데이터 아널리스트 존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타각 씨가 보고 있는 프로덕트는 네마이칸의 ML 시스템 어디까지를 책임 범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로덕트 전체에
API까지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델만 보고 있는지 아날리스트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큰 시스템, 뭐 여러 패턴이 조직 내에서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에서 데이터 분석이나 ML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최종적인 예측 결과를 취득하는 데까지를 레스폰시빌리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소위 말하는 리얼타임, 실시간을 ML API를 제공하고 있는데 ML API를 제공하는 부분까지가 하나의 범위가 됩니다. 크게 나누면 소위 ML 엔지니어라고 불리는 분과 ML 팀과 MM 인프라 팀이 있습니다. 인프라 팀은 아까 파이프라인의 구축이나 API를 만드는 부분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L 팀으로서 어떤 추론을 제공을 한다는 것, 그것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딜리버리 오퍼에서 ML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드라이버의 리랑킹, 어떤 타임에서 누구에게 오파를 주문을 하는가, 이 주문 타이밍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시스템과 연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딜리버리 오파, 배달 의뢰라는 기능 면에서는 분할이 되어 있고 저희는 리랭킹과 같은 분할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고 있는 컴포넌트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 함께 협업을 하는 것은 필요성을 느낍니다. 레스폰시빌리티를 여기까지는 라고 한다기보다는 원 팀으로 서로가 협의를 하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랭킹 부분 담당하고 있는 ML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ML 컴포넌트 아까 4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ML의 엔지니어는 대개 4-5명입니다. 그렇군요. 4-5명이 저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인프라를 잘 정비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카프카의 크러스터도 그렇고요. 아까 의다가와시 세션에서도 있었겠지만 IU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카프카에 대해서도 제공이 되고 있고 라인 사내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스트리밍 데이터의 가공의 부분도 작년 그 세션에서도 나왔지만 KCKL이라는 서비스를 만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컴포넌트를 계속 연결을 시키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적으로 소위 말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합하면서 파이프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사내에서 꽤 그 매니지먼트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보시는 분들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모델 바리데이션 부분에서 바리데이션 스코어에서 디플로이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보고 계시는지 또는 모델이 아닌 부분, 모델 성능 외의 부분에서도 이를테면 레이테이시가 이 모델은 정확도는 좋은데 레이테이시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계신지 어떤 식의 확인 작업을 하면서 모델을 하고 있는지 그 지표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바리에이션 스퀘어는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오차들을 예측하는 지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오차들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지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레이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ML 인프라 팀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레이턴시가 발생했는지
것은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일리로 어느 정도 스테이터스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리스 전에 점검은 안 하고 있지만 리리스 이후에 이상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이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실전 그 출시 후에 ML 플로우 부분에서 버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영을 시켰다는 것이네요. 네,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운영면 측면을 메인으로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 모델을 더 보완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AP 테스트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었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새로운 특징량을 추가하거나 가공 방법을 달리할 때 모델과 그 특징량의 세트 부분에서 디플로이를 하지 않으면 모델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시나요? 마침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A/B 테스트 도입은 굉장히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모델별 비교를 간단히 A/B 테스트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recommend 같은 경우는 A/B 테스트를 실시를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배달 시간 예측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A/B 테스트를 하냐 하면 못하는 상황입니다. A/B 테스트를 하기 쉬운 프레임워크는 라인의 ML팀이 갖고 있으니까요. 이걸 활용해서 A/B 테스트를 할 수 없을지 지금 대마이간 팀한테 요청을 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4개인데 앞으로 새로운 컴포넌트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히 A/B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대마이간에서 구축을 해서 모든 모델들을 계속 교체를 해서 실전 환경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걸 마침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소개를 해주신 예측이 더 정교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들도 그렇고요. 유저빌리티가 점점 더 향상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한 이용자로서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